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휴가 끝났는데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이죠.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객관식 마무리 단계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의 강의 진행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 단계에서 준비하셔야 될 교재가 이 책입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 제모에게 올해 12판입니다. 벌써 이제 이놈도 역사가 12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에는 이쁜 핑크색으로 이제 책이 출간되었었는데 11판이죠. 그 9판보다 페이지가 한 130페이지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과 문제의 내용들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전 11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책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업을 듣겠다. 그거는 수업에 좀 많은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판이라고 써놨으니까 부담이 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신판을 구매를 해서 강의를 들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심판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형 문제는 챕터마다 앞쪽으로 배치를 했고, IFRS 기준서에 말 문제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는 전부 다 후미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형과 말 문제를 과거 9판에서는 다 혼용해서 나왔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완전히 계산형 문제는 앞쪽에서 전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뒤쪽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성을 바꾼 이유는 계산형 문제를 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서의 말 문제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래는 기준서의 말을 이해를 해서 계산의 근거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실무적인 얘기고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숫자가 주는 쾌감을 통해서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코앞에 뒀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계산형과 말 문제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정리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점수 획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9판과 대비했을 때 많은 문제를 제가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험 대비에 적합할 수 있는 신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형자산 쪽에서 약간의 문단의 개정이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 정도에 아마 그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기준위원회에서 개정 사항을 공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표하겠다라고 얘기만 해둔 거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요 공표될 내용이 우리에게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표될 내용을 여러분들 그 관련된 챕터 마지막 쪽에 제가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 예정이라고 해서 수록을 해놨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실제 발표 여부에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에 따라서 확정된 사항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유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쪽 챕터 갔을 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완벽하게 반영을 해서 넣었다라는 거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될 수 있는 사항까지 고려해서 문제도 만들어 놓고 내용도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하는데 탄력적인 어떤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제가 챕터에 수록된 문제들을 소규모의 카테고리로 묶었고 그 카테고리마다 제목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소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의 어떤 절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묶음들을 공부를 하시면 기본서를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의 내용이 정리될 수 있게끔 제가 소규모의 제목들을 달아놨어요. 소규모로 문제를 묶어놓고 소제목을 달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을 달아두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파트는 좀 모자라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기본서 어디를 가서 내가 복습을 해야 될지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객관식을 볼 때 머릿속에 맴도는 사항이 뭐냐면 기본서는 또 봐야 됩니까? 이런 물음이 많은데 굳이 기본서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쭉 푸시다 보면 기본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구성해놨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내용은 달라진 부분, 특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험 생활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가 회계학 실력이 대폭적으로 상승된 그 시기가 이 정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재무회계를 공부했을 때 제가 이제 회계학 실력이
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실력이 그때 많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을 잘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왔던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강의는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니까 기본 때 배우셨던 내용을 스스로 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가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객관식 강의는 이때까지 끌고 왔던 모든 개념들을 녹아내는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강의 청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객관식 강의는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정리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이해가 좀 미진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 그 다음에 당연히 마무리 과정이죠. 우리가 단어를 지 아무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토익과 관련된 영어 시험과 관련된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시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올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가 잘 되게끔 정리해 둘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객관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한다고 해서 회계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 2차 시험의 점수의 결과가 이 객관식을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시험의 결과가 객관식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객관식은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단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디딤돌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객관식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결과에 좋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 있게 그리고 긴장감 있게 정리하시고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어둡죠. 어두운 이유가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객관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PPT로 다 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띄워놓고 저랑 같이 내용을 정리할 거라서 제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전수로 다 풀 겁니다. 예, 옛날 제 강의에서는 이건 풀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문제들이 챕터마다 다수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문제들의 기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1980년도에 기출된 것도 있고 뭐 90년도 초반대도 기출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제회계 기준 이전 회계 기준의 근거로 우리가 풀이하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유행이 많이 경과된 것들이라든지 개념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심판에서는 가감하게 다 지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재의 분량이 한 160페이지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를 선별해 주세요. 그런 물음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이해서 정리를 요합니다. 알겠죠? 적어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한 친구들은 2차 시험도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제가 전수로 다 풀 것이다. 그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일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 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이 과정이 아마 한 11월 중순에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강이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종강 이후에 마무리 특강을 제가 11월 달에 할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때까지 학원에서 매년마다 마무리 특강을 언제 했었냐면 시험을 앞둔 1월 말이나 2월 달에 우리 마무리 특강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생각이 좀 바뀐 게 이 객관식 저희 재무회계 객관식 종강을 하고 난 뒤에 즉시 마무리 특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피드백 효과를 즉시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모인다고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오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11월 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마무리 특강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특강은 여러분들 제가 별도 교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다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워크북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 특강은 이 워크북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개념체계 정도 제가 마무리 특강을 해드릴 거니까 하루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해요. 그래서 특강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앞으로 강의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제가 회계사 쪽 2차 강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1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수업을 듣고 싶은데 제 강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좀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제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1차 합격만 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2차 강의까지 반드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강의도 지금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출간할 교재가 연습서 한 권, 공인회계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서 한 권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까지 정리할 수 있는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의 책을 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합격까지는 충분히 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아까 충분히 특징 장점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1장이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이 개념체계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개념체계를 맨 마지막 챕터로 뺐어요. 왜 뺐냐면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개념체계는 2020년도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에서는 분명히 한두 문제 정도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회계학의 심도 있는 깊이를 준비된 친구들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뒤쪽으로 밀려놨고 나중에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은 재고자산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머릿말에 이 책의 장점을 잘 써놨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 저희 차례 5페이지 가보시면 이 책의 챕터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차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재고자산이고요. 2장은 유형자산입니다. 자, 이 유형자산 속에 차입원가 자본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장은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자산손상까지. 자, 여기까지가 실물자산입니다. 비금융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3장까지 하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4장, 5장. 4장이 금융자산이죠. 과거 구판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두 개의 챕터로 나눠놨어요. 자,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금융자산도 하나의 숨이 일관된 논리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챕터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금융부채가 5장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은 비금융부채를 공부하실 건데 여기서 충당부채와 종업원 급여 쪽을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은 자본 쪽을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자본과 금융부채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정리하실 거고, 자, 9장은 주식기준 보상을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수익 쪽 정리하고, 그 다음에 11장 주당이익 정리하시면 손익계산서 요소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쪽부터는 이제 특수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리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고려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점, 그 다음에 14장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그 다음에 15장은 현금흐름표에서 정산표를 이용해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과정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그 다음에 17장 환율변동효과. 이제 16장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고급회계 파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분법을 16장에서 보시고 17장에서는 외화 환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사업결합, 합병이나 연결과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지침, 그 다음에 20장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21장은 기타의 재무보고, 여기에 이제 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라든지 중단영업이라든지 특수관계자 공시라든지 우리 앞쪽에서 배우지 않으셨던 중요할 수 있는 짜투리 기준서들을 여기서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용한 비율 분석, 이것도 중요하니까 21장.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기준서. 그 다음 마지막 23장에 개념체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념체계는 구판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지금 심판에 있는 문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유는 개념체계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판에 나와 있었던 개념체계는 이전 개념체계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 그리고 이거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은 새로 만들어진 문제고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챕터 목차 설명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1장이 재고자산입니다. 이 재고자산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싸져 있는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한 슬라이드에다가 모든 문제를 다 실게끔 편집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 크기 약간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조금 보이는 게 부족하다라고 싶으시면 교재를 같이 병행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그 1번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 주제가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어떤 주제냐면 원가 배분인데 단위원가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원가 결정이라는 거. 자, 단위원가 결정 요거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의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 처리 기초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회계 처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실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요 실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사법이라는 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요 실사법에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대한상사의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자, 상품의 판매 가격은 단위당 200원이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재고자산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그 다음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9월 1일에 있는 월초 재고는 8월 말에 넘어왔던 재고자산입니다. 200개고, 매입 단가는 개당 100원이라서 2만 원.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신규로 매입한 게 500개, 120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6만 원. 그 다음 9월 15일 날 매출 600개,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신규로 구입한 거 400개. 그래서 140원, 56,000원.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매출 450개, 9월 27일 날 매입 50개, 개당 155원 해서 7,7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아까 우리 봤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처리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9월 1일은 됐고, 자, 9월 10일 여기 한번 볼까요? 9월 10일 날. 자, 신규로 매입한 게 500개죠. 개당 120원 주고 샀으니까 회계처리 한번 해보시면 차변의 상품 9월 10일 상품. 자, 이러셔도 되고요. 상품 계정 과목 대신에 매입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매입과 상품은 똑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상품의 분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은. 자, 그래서 6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주고 사왔다고 할게요. 현금 6만 원. 자, 그 다음 9월 15일 매출 600개를 했죠. 현금
600개 곱하기 하나당 200원에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개 곱하기 200원, 60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 매출은 12만 원 나옵니다. 대변에 매출 12만 원 잡고, 자, 그래서 이제 600개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보고되잖아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이 보고되면 이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판매했을 때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없습니다. 그 다음 9월 20일, 자, 9월 20일 날 400개를 또 사왔고요. 개당 140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56,000원. 차변의 상품 56,000원. 그다음에 또 현금 주고 사왔다고 할게요. 그냥 현금 5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 450개를 했죠. 자, 그래서 9월 25일 차변의 현금, 자, 450개 곱하기 200원, 450개 곱하기 200원 하시면 매출이 9만 원이네요. 현금 9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매출 9만 원 잡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역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기록 방법에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월 27일 날 매입 50개를 했고 개당 155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7,750원만큼 매입을 했다. 그래서 50개 곱하기 155 하시면 7,750원이죠. 그래서 9월 27일 차변의 상품 7,75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매입 현금 7,75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자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9월 30일 날 이 회사가 결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 비로소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팔린 상품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원가를 기록하면 되겠죠. 자, 매출원가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평균법 적용해 볼게요. 평균법. 네, 평균법. 자, 여기 하나 평균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평균법. 이 평균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체크해 둔 부분. 여기 월초재고는 200개가 있었고 개당 100원짜리. 그 다음 9월 10일 날 매입한 거는 120원짜리.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매입한 거 140원짜리. 그 다음 9월 27일자로 매입한 거 55원짜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재고자산이지만 하나당의 원가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단위당 원가를 재고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를 때 단위원가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단위원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단위원가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알죠? 가중평균법, Weighted Average Method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LIFO, 후입선출법이라는 건 국제회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가중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단위원가를 결정해보자. 자, 그래서 가중평균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섞어야 될 거 다 섞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월초 재고가 2만 원, 200개 플러스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구입한 거 6만 원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 여기가 500개 그 다음 플러스 9월 20일 날 구입한 거 400개 그 다음에 금액은 56,000원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 9월 27일 날 구입한 거 50개 여기 7,750원 요거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결론적으로 2만 원에다가 6만 원 더해 주시고 그다음 56,000원 더해 주시고 7,750원 더해 주시면 결국 전체 합이 143,75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전체 개수는 200개 플러스 500개 플러스 400개 플러스 50개니까 개수는 1,150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평균 단가를 우리는 9월 한 달간 평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9월 한 달간 평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때 평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결산할 때 평균하는 거니까 회계기간 전 연도 동안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3,750원을 나누기 1,150개로 나눠주시면 결국 125원만큼의 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자 매출원가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판매된 수량이 이번 한 달 동안에 600개 그 다음에 450개니까 결국 1,050개가 판매되었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050개 곱하기
125원 하시면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050개 곱하기 125원 하시면 매출원가가 13만 1250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1250원 지어주시고 매출원가에 13만 1250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14만 3,750원. 이게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모든 재고자산이잖아요. 이거 중에 13만 1,250원이 팔린 거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기말재고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143750 마이너스 131250 하시면 기말재고자산이 12,500원이다. 자, 12,500원은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200개, 500개, 200개, 500개, 400개, 그 다음에 50개 이거 다 더한 게 아까 우리 1150개였죠. 그래서 1150개에서 팔린 게 1050개니까 결국 남아있는 개수는 100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100개에다가 곱하기 9월 한 달간 평균 원가가 개당 125였으니까 요거 곱해주시면 12,500원이다 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의 결과는 항상 똑같은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12,500원이 지금 우리 문제에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A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9월 30일 날 매출원가와 상품 이 분계를 9월 30일 날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기말재고자산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우리 기말재고자산이 조금 전에 봤지만 1150개 중에서 1050개가 팔렸으니까 기말재고자산은 10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100개라는 기말재고자산에는 최근에 구입한 단가가 먼저 포진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9월 30일 근처에 가장 먼저 매입한 게 155원짜리 50개입니다. 그래서 이 100개는 155원짜리 50개가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모자라는 50개는 그 다음 매입한 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매입한 거 400개 140원짜리 그래서 140원짜리가 치고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55 곱하기 50 하시면 여기가 7,750. 그 다음 140 곱하기 50 하시면 여기가 7,000원. 따라서 두 개 더해 주시면 14,750원이 나옵니다. 요게 우리 문제에서 B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 14만 3,750원이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 100개를 평가하게 되면 14,75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143750 마이너스 14750 하시면 매출원가는 12만 9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2만 9천원 매출원가 잡고 상품 12만 9천원 떨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 지어보면 결국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A와 B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12,500원과 그 다음에 14,750원 요 차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750원 마이너스 12,500원이니까 단위원가 이 차이에 따라서 2,250원만큼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이 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정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250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2번이다.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말 따라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한 내용 회계처리의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기초법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2번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분필 때문에 하얗게 보일까봐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서울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왔죠? 가중평균법. 뭐예요? 단위원가. 단위원가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지침이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은 단위원가 결정 방법. 그 다음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라고 하자.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 회계처리의 기초 2개 있다고 그랬죠?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월 달에 매출원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기초재고자산 1000개가 작년으로부터 넘어왔고 단위당 원가 110원, 그래서 만원.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매입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해 두겠습니다. 네. 요놈 매입한 거 요거.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또 매입했죠. 1000개, 12원짜리. 그리고 기말재고 2000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걸 보고 2월 달에 매출원가를 계산해봐라 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계속기록법. 이게 뭐예요? 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이 계속기록법이다. 요거고, 단위원가 결정은 가중평균법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법은 문제 1번에서 보셨으니까 계속기록법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거는 회계처리 할 게 없죠. 기초재고니까.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회계처리 해야 되겠죠. 자, 2000개를 11원 주고 사왔으니까 22,000원이다. 차변의 상품 22,000원. 대변에 현금 주고 구입했다. 현금 22,000원. 자, 그 다음 2월 20일 날 팔았습니다. 팔았다. 차변에 현금. 자, 얼마 받고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XX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매출 잡아야 되겠죠? 매출 XXX.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회계처리 방법은 매출이 보고되는 그 시점에서 동시에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재고 날리기.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때 매출원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자, 소위 저희는 요 두 놈에 대해서 평균을 하셔야 되겠죠. 요 두 놈에 대해서 평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처럼 2만 원, 여기 기초재고 만원, 만원은 1000개, 플러스 22,000원, 나누기 요거 2000개. 따라서 분자값은 32,000원이고 분모의 수량은 3,000개입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가중평균법에서의 평균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000원 나누기 3,000개 하시면 개당 10.66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10.66 소수점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끊지 마시고 이렇게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10.666666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 중에서 우리가 팔린 개수가 2,000개니까 여기다가 2,000개를 곱하시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따라서 2,000개 곱하기 10.666666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000개 하시면 결국 21,333원의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333원 잡아두시고 상품 21,333원 까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개수는 1000개가 남아있겠죠. 자, 1000개가 남아있고 당연히 10.666666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1667원만큼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판서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살포시 지우겠습니다. 자, 살포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월 25일 날 또 사왔죠? 차변의 상품 12,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2,000원 이렇게. 그 다음 기말 재고입니다. 더 이상 없네요. 따라서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원가는 21,333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실사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 플러스 가중평균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일 회계처리 없죠. 그 다음에 2월 10일 회계처리 똑같아요. 상품 22,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22,000원. 그 다음 2월 20일 회계처리 차변의 현금 몰라요. XXX. 대변의 매출 XXX. 자, 근데 실사법은
판매되었을 때 매출원가를 바로 기록하는 계속기록법과 달리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없다. 자, 그 다음 여기 2월 25일 날 똑같죠. 회계처리. 차변의 상품 12,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2,000원.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아까는 회계처리가 없었지만 실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가중평균법이니까 2월 한 달 동안의 단위원가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의 단위원가는 먼저 기초재고자산 10,000원, 개수는 1,000개, 플러스 그 다음 2월 10일 날 구입한 22,000원, 개수는 2,000개, 플러스 그 다음 2월 25일 날 구입한 12,000원, 개수는 1,000개. 자, 따라서 이거 다 썸 해두시면 결국 32,000원, 그 다음에 44,000원이 되죠. 44,000원 나누기 토탈의 개수는 4,000개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누시면 개당 11원의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서 평균 단가는 10.666이었는데 그 10.666은 요거 두 개의 평균 단가예요. 자, 그러나 실사법을 적용했을 때 가중평균법이라는 건 그 회계연도 전체의 단위당 원가다, 평균 단가다. 요거 꼭 좀 차이점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11원으로 나왔고 우리 올해 판매한 개수를 보시면 여기에 2,000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매출원가는 2,000개 곱하기 11원짜리가 팔린 거니까 매출원가는 22,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이때 이제 비로소 매출원가 인식하는 거죠. 매출원가 2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재고 날려버리시면 되죠. 22,000원.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매출원가는 21,333원. 그리고 실사법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매출원가는 22,000원. 그렇게 두 가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리하셨던 내용이 재고자산 회계 처리의 기초, 그 다음에 단위원가의 결정 방법, 이 두 가지 정리하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 제목이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들을 연습해야 되는 건지 타겟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도와 차이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식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부터 시작되는 주제는요. 이런 주제가 진행이 됩니다. 원가 배분, 즉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하는 건데 이제 재고자산 감모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가법이라는 방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모와 저가법이 결합된 원가 배분을 공부하는 게 여기서부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3번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감모와 저가법을 고려한 원가 배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대성이라는 회사의 매출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자, 대성의 2010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요구사항이 나왔죠. 10년도 매출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단 기초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없고 정상감모손실, 분명히 정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정상감모손실과 그 다음에 저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이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힌트니까 단서니까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라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009년 12월 31일 기초재고자산이죠. 18만 원. 그리고 2010년도 신규로 매입한 게 24만 8천 원. 그리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6만 8천 원. 그리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손실 중에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 2만 원. 그 다음에 2010년 12월 31일 재고자산인데 이게 이제 기말재고자산이죠. 자, 이 기말재고자산이 6만 원인데 이 6만 원은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차감 후라고 돼 있어요. 차감 후.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런 재고자산의 기본 등식, 기초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매입한 거, 요거 더해주고, 매입, 그 다음 요거 두 개 합은 항상 오른쪽과 같다라는 거죠. 매출, 매출로 인한 원가, 매출원가, 출고, 판매된 것들, 그리고 판매되진 않았지만 판매 이외의 사유 때문에 없어진 것들,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남은 것들, 기말재고죠. 자, 그래서 이것과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 것, 그럼 총 팔 수 있는 재고죠. 총 팔 수 있는 재고는 판매되어서 나가버린 거, 그리고 판매되진 않았지만 판매 이외의 사유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 그리고 남아있는 거, 요 합과 언제든지 같아야 된다라는 이 기본 등식을 통해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등식을 적용할 때 우리는 원가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충당금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평가충당금은 항상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쳐서 이 기본 등식을 두 개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집어넣는 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 문제 푸는 것은, 자, 첫 번째, 이 등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관계를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가 1,000원이고요. 그 다음 매입이 9,000원이라고 할게요. 매입이 9,000원. 그러면 왼쪽이 10,000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장부상 기말재고. 자, 장부상 기말재고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할게요. 장부상 기말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실사 기말재고. 실사 기말재고. 자, 실사 기말재고는 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사 기말재고가 나와 있는데 이 양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500원이 감모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액입니다. 저가법 하에 기말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가법이라는 것은 1,500원과 요 실사 기말재고 요거 원가 1,500원과 그 다음에 이 1,500원의 기말재고 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예를 들어서 1,2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값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저가법이죠. 그래서 저가법 기말재고는 1,200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500원과 1,200원의 차이만큼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기말 평가충당금이다. 이렇게 꼭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의 핵심은 이 등식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고, 이 등식을 구사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12월 31일에 재고자산의 금액적인 변동이 어떤 사유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기말재고자산이거든요. 따라서 12월 31일 날 측정치가 장부상의 기말재고는 2,000원, 근데 실제로 확인된 기말재고는 1,500원, 그리고 저가법이라는 요구사항을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는 1,2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값들의 편차의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장부상 기말재고의 역할은 뭐냐면 2,000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 장부상 기말재고를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어요. 2,000원. 여기다 먼저 집어넣어요. 자, 2,000원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8,000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부상 기말재고의 역할은 뭐냐면 장부상 기말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팔린 것들의 원가를 우리가 무슨 원가라고 불러요? 매출원가. 그래서 판매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원가를 찾아내는데 장부상 기말재고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1번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데 우리 창고에는 실제로 갖고 있는 기말재고는 2,000원이에요? 1,500원밖에 없어요? 1,500원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는 다시 한 번 더 2,000원을 지우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표시되는 건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1,500원이었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00원으로 딱 바꾸는 순간 여기 8,000원이고 여기 1,500원이니까 지 아무리 합쳐봐야 9,5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0원이 비어요. 그래서 그 500원은 뭐냐면 팔진 않았지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판매 이외의 원가인 여기에다가 500원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사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이유는 판매 이외에 비용 처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번을 넣는 순간 여기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기말재고 원가가 1,500원인데 이 기말재고조사는 저가법이라는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저가법을 적용해 보니까 1,2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00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게 이제 3번이에요. 1,200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300원이라는 평가충당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등식이 돼야 돼요. 등식이, 이 꼴이. 자, 근데 작년에 넘어왔던 기초재고조사는 평가충당금이 제로였다고 할게요. 참고로. 그럼 이게 제로면 왼쪽의 합이 0, 그럼 오른쪽의 합도 0이 돼야지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00원이 있으니까 판매 이외의 원가에다가 300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요게 3번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까지 해놓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거 두 개의 합. 요거 두 개의 합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요게 손익계산서, 인컴시트에 해당하는 비용들입니다. 비용들.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들.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파이낸셜 포지셔닝 해서 요게 이제 재고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은 1,200원으로 평가된 거고 평가충당금 300원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볼까요? 자, 첫 번째 8,000원을 뭐라고 그래요? 매출원가. 그죠? 그 다음에 500원을 뭐라고 그래요? 500원을 감모손실 500원. 제 말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에 300원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저가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평가손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300원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감모손실은요,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라서 정상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과 그렇지 않는 감모손실을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손실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고 비정상 감모손실을 400원이라고 했을 때 요 100원과 8,000원을 합쳐서 100원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줍니다. 100원도 매출원가에. 그리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기타 비용이라는 과목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손실도 매출원가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서 최종 매출원가는 판매되어서 감소된 원가 8,000원과 정상 감모손실 100원과 저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실 300원의 합이니까 8,400원이 매출원가로 공시되는 거고, 감모손실 중에 비정상에 해당하는 400원만큼은 기타 비용으로 공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8,800원이 비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 파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이 등식,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등식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그리고 이 등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12월 31일자로 측정된 재고자산이 3가지가 존재하고 이 3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포착되어야 하는지 그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따라오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자, 가보죠. 3번 문제. 자, 첫 번째.
2009년 12월 31일 재고자산 18만 원. 이게 뭐예요? 기초 재고죠? 여기 18만 원. 자, 그다음 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단 기초 재고 자산의 평가 충당금은 없으며 여기 따라서 저가법 기초 재고 자산의 저가법 적용 금액은 18만 원. 이런 뜻이죠? 그다음 여기 2010년도 매입액 24만 8천 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자, 그럼 끝났어요. 좌변은. 18만 원 플러스 24만 8천 원이 팔 수 있는 재고 총 원가입니다. 자, 이게 판매로 없어지고 판매 이외의 사유 때문에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와야 될 것은 동그라미 2번이 와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1번이 오는 게 아니라 2번이 궁극적으로 오는 겁니다. 1번이 필요했던 이유는 감모 손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1번이 필요했던 이유는 매출원가, 판매로 인한 매출원가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시죠. 12월 31일 재고자산인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차감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모 손실을 차감했으니까 실사 재고가 되는 거고요. 평가 손실을 차감했으니까 결국 충당금이 차감된 거예요. 이게 저가법 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만 원이 우리 조금 전에 정리한 바에 따르면 3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3번이다. 자, 그래서 6만 원 여기 들어가는 거죠. 6만 원 3번. 6만 원 3번. 제 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6만 원 3번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6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6만 8천 원, 여기 6만 8천 원, 평가 손실 6만 8천 원이고 6만 8천 원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 평가 충당금이 6만 8천 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6만 원, 이 6만 8천 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니까 6만 8천 원 차감하기 전, 요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실사 기말 재고. 그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2만 8천 원이 실사 기말 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한 자료가 요거 활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 활용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활용했고, 요거까지 활용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2만 8천 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괄호 속에 보시면 비정상적이라고 나와 있죠.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래서 2만 원만큼은 여기 들어가면 되죠. 판매 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기말 재고자산 요거 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 12만 8천 원, 여기 2만 원이니까 결국 왼쪽에 합 18만 원 플러스 24만 8천 원 더해주시면 왼쪽의 합이 42만 8천 원이고요. 여기 2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그 다음 여기 12만 8천 원 마이너스 12만 8천 원 하시면 결론적으로 28만 원이 판매로 인해 감소된 원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제 말 따라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더한 값,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더한 값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재무상태표의 자산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FP, 이게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요구사항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 계산해보죠. 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여기 28만 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2만 원은 전부 다 비정상 감모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기타 비용 2만 원. 그 다음에 6만 8천 원은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 6만 8천 원. 자, 이거 중에서 기타 비용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니까 그냥 기타 비용으로 가면 되겠고, 평가 손실은 어디에 포함하도록 돼 있었어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원가는 34만 8천 원이 매출원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요구사항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만 8천 원이라는 4번을 정답으로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까지 하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